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마음 카페를 봤더니 이런 질문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겠죠? 응급질환인가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병원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다 협심증인가요? 협심증은 심근경색이랑은 또 뭐가 다른가요? 가슴이 아프면 응급으로 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시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BHA 산서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이시원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니시고 네. 2차 병원에서 이제 심장 전문 치료를 하고 계신데 나오신 김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내가 심장이 바로 아프면 요즘 대학병원에 가면 제때 치료를 못 받는다던데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현재 수련병원이나 3차 병원의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 다행히 이제 부산 지역에는 2차 병원에 혈관 촬영실이 많습니다. 네. 비교적 많은 편이라 그런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2차 병원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네. 현재 응급 심장질환 영역에서는 진료의 공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꼭 대학병원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곳 2차 병원으로 가셔도 심장에 관한 검사들, 치료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이제 기초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심장이 어디에 있고 뭐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대충 아는데 우리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데 심장이 우리 이제 주먹만 한 생각보다 작은 장기인데요. 예.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사실 질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전공이 있는 것이고요. 네. 방이 4개가 있고 또 판막이 4개가 있고 네. 또 대혈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예.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네.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죠. 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은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 한 80회쯤 해서 대충 계산하면 한 5만 번쯤 되지 않을까요? 네,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10만 번요? 네, 10만 하루에? 번. 네, 하루에 예, 10만 예, 번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그 양은 5,000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예. 네, 그게 우리가 흔히 길에 지나다니는 좀 작은 유조차 크기의 기름 옮겨다 주는 네네. 그 차. 그게 유조차, 예. 작은 크기 정도의 유조차 그 실린 양을 예. 하루에만 그 정도를 펌프질을 하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성능의 기기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정교한 기기가 심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협심증 얘기할 겁니다. 네. 협심증이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협심증은 심장의 이런 여러 구조적인 질환, 또 전도계의 질환들이 있는데 협심증은 심장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예. 심장은 우리 몸을 피를 돌려서 먹여 살리는 그런 장기인데 네. 심장 자체도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구조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혈관입니다. 근데 만일 이런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흉통을 비롯한 증상들이 있고요. 네. 피가 잘 돌지 않아 생기는 협심증 관련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막히거나 어떤 이유로 혈관으로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생기는 게 협심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협심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무섭습니다, 선생님. 네. 무서워해야 할 질환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심장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하고 굉장히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저희가 나올 텐데 요 그래프를 봐도 심장 관련해서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가 지금 네, 나오고 네.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표로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통계인데요. 네. 우리나라 남녀 공이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사망률 1위 타이틀을 심혈관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사망률을 보시면 2등이 심혈관 질환이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성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은 암 사망률을 약간 넘게 되거든요. 네. 남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네. 1위가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심내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점점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협심증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서 심장, 가슴 아픈 거, 네. 흉통 이거 네. 맞나요, 선생님 증상? 네, 통증이라는 게 우리 의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부분 모든 질환이 어떤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통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 가슴에 발생하는 통증은 우리가 가슴 내에 있는 장기가 뭐 폐하고 심장하고 이런 장기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장의 통증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증 중에 하나고요. 네. 특징적인 협심증의 통증은 우리가 턱 밑에서부터 이렇게 손바닥으로 예. 덮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전흉부라고 합니다. 예. 앞가슴이라고 하는 예.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앞가슴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여기 앞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고 네. 유발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하가 가해질 때 무거운 예. 물체를 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운동을 하실 때 네.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산을 타거나 네, 계단을 그렇죠. 올라가거나 네, 맞습니다. 뭘 들거나 할 때 네. 딱 고기가 아프다. 네. 예. 양상은 그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네. 통증이 발생하고 좀 참기가 힘듭니다. 네. 통증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이렇게 꼼짝을 할 수 없이 가슴을 잡고 이렇게 하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실 거고 예. 압박감 굉장히 뭔가 10톤이나 되는 물체가 가슴을 누르는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예. 쥐어짜는 듯한 어. 이런 통증의 양상이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휴식을 취하면 좋아진다. 네. 요게 이제 심근경색이랑은 약간 다른 차이일 네, 텐데 네, 네. 조금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요, 선생님 아까 전흉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내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씀도 하세요. 네.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심장도 이게 우리 복부 쪽에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가슴 앞쪽으로 붙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약간 복부 쪽으로 붙어 있는 부분에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약간 복통의 양상이나 소화불량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만 갖고 이거는 협심증이네 아니네 구별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가슴 쪽에 통증을 느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위식도 역류만 해도 이쪽에 통증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 쭉 들어보시면 요거 심장이네, 요거는 다른 거네 구별하십니까? 어떤 네. 병들이 있어요? 저희가 교과서에 네. 흉통란을 찾아보면은 네. 그 리스트가 한 이만큼 되거든요. 정말로 한 페이지 가득 그 리스트가 있는데 네. 저희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흉통 중에 30%는 심장 관련 통증인데 네. 70%는 심장 외의 원인이 많습니다. 70%나 네. 심장 밖의 원인이 맞습니다. 더 많다. 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 그런 미식도 질환, 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걸로 식도염을, 역류성 식도염을 들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한 것은 우리가 긍별극계 질환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냥 가슴의 근육과 뭐 늑골, 뭐 근육, 뭐 이런 쪽 흉골 이런 가슴에도 쪽에 뼈도 있고 근육도 네네, 있고 그런 인대도 있고. 부분의 통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실. 예. 네.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이제 심장의 원인인 거를 구별해내시는 게 선생님의 일인 네,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심장이 원인이 되는 협심증에 대해서 이제 꼭 한번 알아볼 텐데 협심증이 선생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협심증에도 안정형 협심증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또 변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각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안정형과 불안정형은 뭐가 다른 건지. 네. 안정형 협심증은 우리가 이제 협착이 서서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흉통들이 반복되는 상황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불안정형 협심증은 대개는 안정형 협심증이 이제 좀 악화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 1개월 내에 발생한 흉통이라든지 악화되는 흉통들을 우리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네.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 형태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만 딱 아픈 거. 네. 근데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은 그렇지 않고 그냥 편히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는 아니고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점점 더 조금만 심해지는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뭔가 안정형에서 이제 점점 더 네, 불안해지네요. 네, 점점 그렇게 심해지는 이해하시면 느낌입니다. 쉬울 것 같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그렇게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왜 협심증 단계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약간 돌연변이 같은 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다른 형태의 협심증이라고 네. 이름을 변이형이라고 붙였고요. 예. 그 좀 동맥경화 협심증은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변이형 협심증은 좀 병의 원인이 좀 다릅니다. 정상적인 혈관에서도 네.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우리의 동맥은 사실은 평활근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뼈처럼 이렇게 고정된 형태의 장기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그렇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혈관의 경련이 발생을 해서 좁아지고 피가 가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막히는 게 아니라 네. 혈관에 경련이 생긴다고요. 네, 경련이 생겨서. 파르르르 떨리면서 꽉 조여져 네. 버리면 네. 막힌 효과가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이게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자료가 하나 있어서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여기가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평소에 피가 잘 흐르는 저런 양상인데 네. 두 번째 혈관을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수축 유발 검사를 했거든요. 예, 예. 수축 유발 검사를 오. 하시면 같은 환자입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저 정상적인 혈관이 네. 오른쪽처럼 완전히 저렇게 피가 안 갈 정도로까지 뭔가 수축을 할 수 있다. 겨울 나무가지처럼 네, 바짝 울퉁불퉁하면서 말라, 네, 바짝 그렇죠. 말라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왼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네. 차이가 납니다. 저 정도로 변화가 큰 그 음. 혈관이 저렇게 변화가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저기 이제 네. 들어가서 봤더니 어디가 막힌 게 아니라 네네네.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꽉 수축을 해서 조여들면서. 네, 수축을 해서 저 정도까지 막힐 수가 있다. 막히면 일단 위험한 거니까 선생님. 네네네. 이분들은 어때요? 치료가 잘 돼요? 예, 보통은 이제 좀 경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약물에 반응을 잘 하고 대부분은 이제 다 좋아지시긴 한데 네. 저렇게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아예 안 가버리는 상황은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심근경색까지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정 협심증인지 안정형 협심증인지 변이형 협심증인지는 검사를 해보셔야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선생님 그러면 이게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꽉 해버리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병의 원인은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일과성이 좀 있고요. 네. 특히나 인종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예,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기 동북아시아 쪽에 좀 많고 네, 일과성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안정식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잘 생기는데 네. 특히나 야간이나 새벽에 흉통이 잘 생기고요. 특히나 이제 음주와 관련이 큽니다. 술 마시면 네. 생긴다. 네.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술을 마셨을 때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흔한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술 마신 다음 날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깨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 이런 네. 경우가 좀 흔하게 보는 경우긴 합니다. 이걸 계기로 술을 끊으시기도 하나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예. 계속 반복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술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술만 조절을 하셔서도 이제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일단 협심증입니다, 선생님. 그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심각한 거는 이제 심근경색. 네. 이건 뭐 골든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 사이의 차이 정도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협심증은 그래도 혈관이 좁아지긴 해도 피가 가는 상황. 이긴 하지만 심근경색은 혈류가 이제 갑자기 차단이 되게 되면 네. 우리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근육이 피가 이제 3분, 4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심장 근육에 괴사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육이 이제 말 그대로 죽어버리는 상황이 예. 오죠. 그렇게 되면 심장의 펌프로서의 기능이 갑자기 멈춰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하게 되고 네. 또 경색이 발생한 자리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은 저희가 말씀드릴 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늘 뭐 3시간, 4시간 안쪽으로 꼭 반드시 시술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오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협심증만 좀 의심이 돼도 바로바로 병원으로 응급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통증이 생겼다가 금방 호전이 되는 경우는 네. 그냥 외래로 오셔도 충분을 하겠지만 네. 만약에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계속 지속이 되고 뭐 예. 식은땀이 난다든지 뭐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하면 네. 그 통증이 이렇게 호전이 없고 더 악화된다든지 하면은 예. 그거는 무조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네. 그건 굉장히 응급 심장 질환이나 대동맥 질환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응급실 오셔서 어쨌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점점.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그러면 협심증이 잘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잘 생기는지,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협심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동맥경화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동반 질환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이 있겠고요. 네, 네. 또 나이와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생길 것이다. 생기는 질환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장년 남성 급사 원인의 80%까지 심장 혈관 질환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던데 실제로 흡연이 영향을 흡연이 많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험 요인 중에 하나고요. 예. 굉장히 옛날 연구긴 하지만은 네. 그 사실 2차 대전 때 이제 흡연을 많이 이제 전쟁 통해 사망한 친구들을 부검을 했을 때 네. 흡연을 많이 한 친구들은 20대 때부터 동맥경화가 시작이 된다. 이런 그 연구 젊은 결과들이 나이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담배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네네네. 미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그냥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한다. 환자들한테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냥 담배만 끊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담배가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협심증이 의심이 돼서 뭐 병원으로 119를 타고 오시건 아니면 외래로 오시건 이제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선생님. 심장 혈관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비침습적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전혀 위해가 가하지 않아지는 뭐 찌르거나 검사. 이런 게 예, 아니다. 네. 비침습 검사가 있고 침습적 검사는 뭔가 좀 뭐 이렇게 찌르거나 예.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거나 네. 그런 걸 침습적 검사라고 하는데요. 비침습적 검사로는 심전도하고 운동부하 검사, 심초음파, 심장 핵약 검사 예.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예.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검사가 심장 혈관 CT가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심장 혈관 CT는 지금 사진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인 네, 건 거죠? 네, 자료가 보면 있는데요. 정말 무슨 모형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네, 나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방사선에 이제 피폭 위험이 조금은 있지만 네. 저렇게 요즘에는 네. 이제 저거 CT를 찍어서 예. 이제 컴퓨터로 재구성을 영상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전에는 저 정도까지 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심장 혈관이 그 직경이 2에서 3mm, 뭐 커봤자 4mm, 5m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해상도가 저렇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기기 자체가 많이 발전하면서 저 정도까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슴 통증은 없지만 제 심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서라도 저거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네. 건강 검진으로 이제 저런 걸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비싼 네네. 검진에는 저런 게 네. 포함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저거 찍고 나면 그 결과를 그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들으신대요. 네네. 그러면 이거 동맥경화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요. 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심장혈관 조영 CT는 저게 이제 조영제도 들어가야 되고 검사 피폭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 검진으로서는 석회화 지수 정도만 구하는 정도로 예.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심장혈관에 석회화가 있다는 의미는 그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게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석회화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맥경화가 이전에 많이 진행이 됐고 기간이 오래됐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네. 석회화 지수가 높을수록 네. 동맥경화성 질환하고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치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혈관도 그런 동맥경화 생겼을 때 보상으로 그 생긴 반대쪽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석회화가 있더라도 뭐 혈액이 통하는 그 경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증상을 평가해서 네. 침습적인 검사인 혈관 조영술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후에 동맥경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은 높겠다. 이미 발생을 해 있고 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협심증 있으신 분들이 왔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선생님. 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 우선은 약물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과에서 하고 있는 중재 시술이 네. 있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네, 약물은 증상 조절을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도 있고, 이제 동맥경화의 진행을 또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혈전을 예방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용하는 혈정 녹이는 약들, 뭐 피를 네. 물게 하는 약, 그다음에 예, 고지혈증 약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는 평생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나이가 그만큼- 들수록 더 비례해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충분히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약을 좀 끊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각오를 하고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은 평생 드시는 거고 네. 또 중재적 시술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중재 시술은 어떤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네. 혈관 내부로 기구를 넣어서 치료하는 것을 방사선을 보면서 네. 기구를 넣어서 하는 치료를 중재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기구가 20,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 크기가 작아지고 작은 혈관에도 시술할 수 있고 이렇게 작아지면서 예. 이제 중재 시술로서 충분히 심장혈관 질환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로서 막힌 혈관 뒤쪽에 이제 혈관 이식해서 붙여주는 네. 그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적인 시술이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 안으로 이렇게 풍선 같은 거를 네. 넣어서 혈관을 늘리고 거기다가 이제 스텐트 같은 걸 심어서 계속 늘어난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 거죠. 네. 마침 또 환자 케이스 한 분이 있으셔서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처음에 이분은 그 심근경색으로 사실 오신 분이고요. 네. 제 첫 번째 영상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쭉 나가는 혈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저희 한 보이- 4시 방향으로 쭉쭉 네. 뻗어나가는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네,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거의 머리카락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의 와이어를 통해서 네. 그 막힌 혈관을 지나가게 되면은 네. 저기 조금씩 혈류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혈류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힌 마침내 부분을 찾게 되면은 네. 그 부분에 풍선으로 조금 길을 만들어주고 우와. 그다음에 철망을 하고 나면은 그렇죠. 저렇게 굉장히 거의 정상적인 혈관이 될 만큼 그렇죠. 좋은 혈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혈관들이 다 나왔어야 되는데 네. 뭔가 막혀 있어서 못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셔서 이제 풍선으로 넓혀주시고 스텐트를 심으니까 이제 길이 뚫린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교통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저런 시술을 받으시면 선생님 며칠 만에 퇴원하세요? 보통 안정형 협심증인 경우는 보통 그 다음 날 보통 퇴원을 다음 날? 네. 바로 그냥 출근하셔도 되고 일하셔도 되고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분 이것도 여쭈십니다. 저 지금 스텐트 3개 했어요. 네. 이게 끝이래요. 네. 이 다음은 더 이상 못 한대요. 네. 맞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예. 그 스텐트 개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보험 제한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스텐트 넣었는데 운동하면
뛰다가 이게 스텐트가 툭 빠지지 않나? 라는 질문하신 네.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철망을 우리가 이식을 해주고 나면 그 위로 상피화라 그러는데 살이 쉽게 이야기하면 살이 이렇게 다시 덮입니다. 그래서 살이 덮이기 때문에 전혀 빠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운동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공항 검색대 지나갈 때 삐하고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병원에 가서 CT 찍거나 MRI 찍을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네. 어때요, 선생님? 공항 검색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예. 그 MRI는 이제 위치가 바뀔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다만은 이제 CT도 문제가 없는데 심장 혈관 CT는 찍기가 어렵습니다.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럴 경우에는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저기는 할 수 없이 조영수를 해야 되고요. 이게 CT상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CT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내과적으로 이렇게 약은 평생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들 중에는 이제 혈전을 녹이는 약, 피를 묽게 하는 약들, 뭐 아스피린이나 무슨 클로피나 이런 약들을 앞으로 평생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출혈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 와중에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 일을 해 넣으시거나 치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내시경 시술을 받으시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요때는 이 약을 끊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 약을 끊어도 되는 건지 어때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피를 묽게 한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피가 묽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출혈의 경향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식 후에 한 두세 달이 지나게 되면 상피화가 완료가 되거든요. 네 살로 이렇게 철망이 덮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혈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상피화가 늦어서 그 우리가 이식한 그 스텐트 자리에 혈전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빈도가 줄어들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약을 그러면은 얼마나 끊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교과서상으로 간단한 수술은 끊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안 끊어도 됩니다. 안 끊어도 된다. 안 끊어도 되는데 이제 시술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나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끊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 며칠만 짧은 기간만 2, 3일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만 좀 끊고 해라고 말씀드린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민요 또 스텐트를 박았어요, 선생님. 그 자리가 또 막히기도 합니까? 재발하는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약도 앞으로 계속 드셔야 되고 몸 조절도 계속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우리가 나왔던 스텐트는 전혀 뭐 코팅이나 이런 게 돼 있지 않은 완전히 금속 재질의 철망이었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재발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는 역사가 중재시술의 발전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스텐트 철망에다가 약물 코팅을 했어요. 약물 코팅을 해서 살이 더 자라 들어오지 않고 동맥경화 잘 생기지 않도록 약물 코팅을 해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스텐트들은 그런 재발의 위험에서 굉장히 많이 이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발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재발과 혈전 모두 굉장히 초창기 스텐트에 비해서는 줄어들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이제 안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 마지막 선생님 멘트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 통증, 흉통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앞서 이제 쭉 설명드렸다시피 심장 혈관 질환은 특히나 우리 사망률과 높은 사망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특징적인 증상, 뭐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경우, 이거를 한 가지로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 가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시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가슴이 아프다,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슴이 무지무지 아프다, 119 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